안녕하세요. 크리터TV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다 정리하기도 어려운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뉴스들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제가 3달 만에 크립토가 탐욕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오전에 다시 공포 단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또 주식 시장은 멀쩡한데 크립토만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오전 중에도 지금 안 그래도 크립토의 유동성도 바닥이고 거래량도 바닥인 상태에서 또 한 번 비트코인이 이렇게 93,000달러 밑으로 밀려버리니까 1시간 새 롱 포지션이 5억 달러가 넘게 청산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유동성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7천억 원,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하락 요인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트럼프의 지분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입니다. 정말 주말 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불안 요인을 쏟아냈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접했던 뉴스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차기 연준 의장의 판도를 아예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케빈 에셋 경제위원장 백악관의 소속이죠. 트럼프 바라기이자 왕 비둘기여서요. 이분이 연준 의장 되면 금리 인하 팍팍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이걸 바꿔버렸어요. 근데 나쁜 말로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헤셋은 일을 잘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다. 경제위원장 백악관에서 그대로 일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연준 의장으로 뺀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명 가능성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물 건너갔구나. 그래서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쳤는데 요거를 좀 신경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준 의장 후보로 누구를 지명을 할 것이냐 이 가장 잘 나가던 케빈 헤셋, 이 제가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요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80%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8%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케빈 워시라는 이 연한 파란색 분이 55%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2위가 블랙락의 링라이더, 3위가 역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케빈 헤셋이 아예 물러가게 됐구나. 근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 말에 이때도 연준 의장을 이제 뽑았던 당시에 제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때도 케빈 워시가 1위였던 적이 있거든요.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근데 모른다. 왜냐하면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이때 당시에요. 제롬 파월이 되긴 했었는데 5위권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제롬 파월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때 당시에 1위가 케빈 워시 23%였고요. 2위가 제니 델런. 이분은 그때도 이제 연준 의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4년 정도 더 연임을 하기 때문에 역시 제니 델런도 유력한 후보였고 단지 이제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뭐 바뀐다 만다 얘기가 있었고 3위가 게리 코온이라고 해서요. 이분이 현재 경제 그 자문위원장 케빈 헤셋의 자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 그때도 중국이랑 했었거든요. 그때 강한 반기를 들어서 완전 이제 밀려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케빈 호씨가 이때도 1위였는데요. 제가 좀 더 이분들의 이력을 알아봤습니다. 어, 현재는 1위니까 그래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제니 델러는 당시에 의장이었는데 연준 의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연임을 못했고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뒤에 재무장관이 됐었죠. 그리고 아까 게리 콘도 말씀을 드렸고 이 케빈 워시는요. 굉장히 금수저의 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일단 최연소 이사 2006년도에 35살의 나이로 페드 이사에 앉혔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 수 있겠죠.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 아시죠? 거기에 손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가문인데 금수저랑 또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 케빈 워시의 장인 어른이 뭐 로널드 로더라고 있는데요. 이 장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된 친구 관계입니다. 이 장인 어른이 예전에 오스트리아의 미국 대사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에릭 트럼프, 즉 트럼프의 아들과 케빈 워시가 또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굉장히 금수저 가문끼리 똘똘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을 외모랑 지능이 인상적이다.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이런 후보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항상 올라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월이 뽑혀버렸죠. 왜 그랬는가? 지금이나 당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지금 연준 의장 후보는요. 저금리라든지 양적 완화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했던 매파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조금 중도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뭐 양적 긴축, 오히려 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경력상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의 경우는요. 그때 연준 이사였는데 중도파이자 약간 비둘기로 분류되는 뭐 약간 제니 델런과 비슷한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롬 파월이 뜻하지 않게 돼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후보 순위 1위, 2위, 3위, 그리고 4위가 뭐 테일러 교수, 5위가 컬럼비아 대 뭐 경영대학원장 7%, 뭐 6위가 뭐 전 연준 이사, 뭐 굳이 얘기하면 7위였네요. 제롬 파월 이사 등, 그러니까 기타 등등으로 분류됐던 제롬 파월이 됐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확실하지는 않겠구나. 다만 이제 비둘기파가 떨어지고 케빈 오씨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좀 경제적으로 금리적으로 주식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협상은 왜 한 건가? 지금 유럽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히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 경제 내키는 대로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 협상은 왜 한 거냐라면서 EU가 분노를 하고 있다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유럽의 8개국, 즉 그린란드로 나토 이제 군대를 보낸 8개국에 10% 관세를 추가로 때리겠다. 원래 있던 거에 얻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협상이 뒤틀릴 경우 플러스 거기에 25%를 더 때리겠다. 마치 예전에 중국이랑 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지금 유럽에 그것도 8개국, 뭐 덴마크, 노르웨이, 뭐 프랑스, 영국 이런 강대국들에게 지금 사실 우방이었잖아요. 근데 때리겠다고 예고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15%로 땅땅땅 협상을 맺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 주말에 있었던 한마디로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대로 갈 거야. 지금 과거의 협상이 전혀 의미가 없게 바뀐 거겠죠. 그 8개국은 정확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라고 합니다. 특히나 프랑스 이제 마크론 대통령 정말 열받은 것 같고요. 보통은 친하게 지내는 뭐 영국 뭐 이런 쪽도 지금 총리도 좀 이례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제2차 관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지금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하냐면요. 또다시 지금 관세 압박을 새로운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맺었던 협상했던 수많은 국가들 여기에 대한 신뢰가 붕괴가 됩니다. 자, 뭐 이 유럽 국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관세를 또 맞는다? 뭐 그린란드 내놔라? 투자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방비에 투자를 더 해야 될까요? 뭐 R&D나 뭐 산업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쪽에는 불확실해서 여전히 투자를 하지 못할 겁니다. 안 그래도 국방비 더 올려놨는데 국방비 더 올려야겠죠. 그리고 더 감정 싸움이 심해지면서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협상할 가능성은 매우 저는 낮다고 봅니다. 좀 더 격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면서 금리나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금리나 확률도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까 추가 25%를 말 안 들으면 더 때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6월 1일까지 진전이 없으면, 즉,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네들 25%더 얹어서 때릴 거야. 이게 트럼프의 이제 전형적인 협상 수단이긴 한데요.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요, 5월까지는 나 이대로 난동을 부릴 수도 있어. 너네들 말 잘 들어. 5월까지는 계속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뭐 여러 가지 크립토 뭐 전략 비축이라든지 여러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상반기에는 그걸 많이 쏟아낼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매크로 관련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6월 전까지는 뭔가 센 게 나오진 않겠구나. 중간 선거 직전으로 가야 좀 큼직한 정책이나 이런 완화 정책이 나오겠구나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관세 폭탄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또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마이크론이라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3위, 그러니까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잖아요. 이 3위 공장을 착공식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미 다 뭐 협상을 다 맺었잖아요. 뭐 15%로 간다. 뭐 몇천억을 투자한다.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워드 루트닉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두드려 맞거나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 지금 그 삼성이나 SK나 현대차나 미국의 공장에 투자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추가 뭐 생산 공장을 세우라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뭐 한국에도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 묻자 국가별로 별도 합의할 것이다. TSMC처럼 다시 투자를 수천억을 더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고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국도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한국 전체적으로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요. 관세 대법원 판결이 제때 났었어야 됐었구나. 뭐 두 번 정도 밀렸잖아요. 뭐 1월 9일에 나온다 하더라 하다가 안 나오고 1월 15일에 나온다 했는데 또 안 나오고 이게 나왔었으면 아마도 이런 불안한 전국은 해소됐을 건데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조금 더 인내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크립토 쪽이 더 회복 속도가 더디잖아요. 치명상을 입은 뒤라서 회복 속도도 느리고 이런 충격에도 좀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트럼프의 발언과 맞물려서 또 사토시 시대의 고래, 14년간이나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고래가요. 무려 1만 개나 되는, 여기 좀 잘못 나왔죠. 1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그냥 한 번에 싹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1만 개가 말이 1만 개지 10억 달러 뭐 엄청난 규모잖아요. 뭐 조가 넘는 단위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 크립토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IPO, 이 비트코인은 IPO를 안 했지만 마치 상장한 후에 이제 상장하면 사람들이 뭐 냅다 팔아버리잖아요. 올라가니까 그 상장 후의 충격처럼 지금 사람들이 예전 이제 담당자들이 팔고 있다, 보관자들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우는 이제 조정이나 하락 때는 이런 주인이 바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번 10월 10일에 마켓메이커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짐을 싸고 돌아갔다. 완전히 거의 망해버렸거든요.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이런 마켓메이커 업체가 하는 말은 좀 진실에 가깝다고 보이는데요. 이분들이 얘기하기로 뭐 오로스라는 마켓메이커 업체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연준의 대차대 지표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크립토로 넘어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시장의 구조적인 결함이 변동성보다도 훨씬 큰 문제다. 한 예를 들어서요. 월가의 여러 가지 뭐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고 실제로 마켓 메이커도 하고 싶고 크립토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마켓 뎁스가 너무 얕다. 즉, 뭐 좀만 사면 위로 한 5%, 10% 올라 버리고요. 좀만 팔면 10% 떨어져 버리고 이럴 정도로 호가창이 지금 텅텅 비어 있다.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클래리티 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 클래리티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 있냐면 물론 이자를 받냐 마느냐도 있고 뭐 SEC가 CFTC가 누가 뭐 증권이고 누가 상품을 담당하냐도 있는데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이런 친구들이
마켓 메이커나 혹은 공식 딜러로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켓 메이커가 뭐 윈터뮤트나 이런 뭐 작은 곳이 아니고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가 마켓 메이커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뭐 호가창이 비어 있다든지 뭐 이런 걱정을 할 리는 없겠죠. 근데 이거를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공식적으로 열어줄 수 있다. 뭐 장난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주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지금도 안 하고 과거에도 이런 은행들이 안 들어오고 있느냐? 과거에는 제도권에서 완전히 크립토를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은행들이 코인을 받고만 있어도 너는 부채야. 플러스인 부분은 기록할 수 없고 마이너스 부분 또는 감가상각까지 쳤잖아요. 마치 재고 자산처럼. 그러니까 은행들이 보관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었고요. 또 은행이 코인을 투자한다. 자기 자본 비율을 일반 은행들의 무려 1250%로 많이 들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 1250%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은행들의 BIS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 보통 8%, 즉 100원어치 내가 장사를 하려면 8원만 들고 있으면 됐습니다. 92원은 막 빌려주고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크립토는 100원 가지고 있으면 너네 100원 그대로 다 들고 있어야 돼. 코인 산 만큼 돈 현금도 쟁여놔야 돼. 이게 8%의 1250%가 이제 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 할 수 있는 거를 JP 모건이요. 지금 이런 혼란한 가운데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서 뭐 MSCI를 뭐 스트래티지를 빼버리겠다. 뭐 온갖 퍼드를 다 만든 것도 JP 모건이었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클래리티 이후에 뭐 비트이더 담보대출이나 뭐 RWA나 뭐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MONY 뭐 모니도 지금 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구조화 채권도 만들고 있고 5만 가지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틈을 타서 뭐 살 만큼 사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 시대도 JP 모건이 충분히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크립토를 뭐 비방하고 했지만 이게 1월 16일 기사입니다. 26년도에 크립토의 자금 유입액이 25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다. 25년도도 뭐 여러 가지 좋았지만 지니어스도 통과되고 뭐 트럼프 당선도 되고 했지만 26년도 보통은 사람들이 크립토 겨울이라고 하는 이때 오히려 더 들어온답니다. 지금 완전 씨가 말랐고 유동성도 거래량도 바닥인데요. 왜 이런 전망을 할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이분이 주장하기로 제도권 정비가 맞물리면서 기관 주도로 반등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거 남 얘기처럼 하는데요. 실제로는 본인 얘기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들어오면서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뱅가드, 모건 스탠리 이런 친구들이 주도해서 반등할 가능성이다. 본인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남 얘기처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크립토의 적들조차 명확한 피벗,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인내심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전망은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의 크립토 편향적인 행동도 일관적입니다. 우리가 힘들 땐 트럼프의 행동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JP 모건, 사실 미국 1위 은행이고요. 누구라도 친해지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면 미국 1위 은행이 나를 지지해주면 얼마나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크립토, 내 정책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JP 모건이고 뭐고 나를 디뱅킹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일가가 직접적으로 크립토로 전향을 한 계기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들어갈 겁니다. JP 모건이요. 이 트럼프 일가의 정말 그 은행 계좌 거래를 끊어버렸잖아요.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괘씸하고. 그래서 이거 사실 옛날에 한 거거든요. 2019년인가 18년도에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서야 나 2주 내에 너 소송할 거야. JP모건 너 두고 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뉴스가 터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JP모건의 종필이형을 연준 의장직이나 재무장관직을 제안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지금 점잖하게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확인 좀 제대로 하고 해라. 제이미 다이먼에게 나는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연준 의장은 내가 모르겠지만 재무장관직이 온다면 난 좀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세계 1위고 뭐고 뭐 은행이 크고 어쩌고 간에 내 의도를 내 이익을 해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트럼프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여줬었잖아요. 크레이티 법안에 반대했던 코인베이스 사실 본인에게 700억 원 넘는 5천만 달러가 넘는 가장 많은 돈을 2024년도에만 기부했던 코인베이스 아군에게조차 경로를 했었죠. 너가 뭔데 반대를 하느냐? 그냥 조용히 있어. 선 넘지 마. 이렇게 굉장히 크립토에 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행동도 보여주고 있죠. 여러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놨고요.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 지치게 하는 게 백악관에서 계속 이거 크립토 비트코인 준비금 그러니까 전략적 비축 이거 안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우선 과제요. 우리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안 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악관의 크립토 위원장 있잖아요. 보 하인스라는 분이 그래서 젊은 분이라 못 참고 지금 태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온 패트릭 위드라는 백악관 코인 크립토 경제위원장 이분이 지금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전략적 준비금을 할 것이다. 최우선 과제다. 그렇지만 뭐 부처 간 법적 절차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핑계 같고요. 대통령이 지금 사인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뭐 유출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는 말고 자산 몰수 절차로 확보한 비트코인만 준비금에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우리가 실망을 했었는데 예전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60만 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꽤나 많은 비트코인을 뭐 혹자는 금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이거 확보를 해놨고 빼돌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범죄자니까 체포를 했을 거고 뭐 권도형 있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몰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 트럼프 성격상 한 10번은 얘기를 했어도 남았을 분이잖아요.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게 엄청난 이제 본인의 공이 됐었고, 특히나 크립토를 전략 비축하겠다고 했는데, 자산 몰수는커녕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 저는 이게 아까 거슬러 가면 그 관세 전쟁 하면서 뭐 5월, 뭐 6월 1일까지 안 하면 25% 유럽에 관세 때리겠다. 저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큼지막한 정책은 하반기, 좀 중간 선거 근처로 가야 이게 터지겠구나. 뭐 제 추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추정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힌트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는 게 이제 제 역할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말이 없어서 좀 힘들구나. 뭐 우리가 지금 좀 인내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권 직전에 클래리티 직전에 뭐 이득 싸움, 땅 따먹기 직전에 이 공백이 있으니까 이 크립토의 하이에나들이 파고들어서 정말 난장판을 만들고 개미들을 탈탈 털고 뭐 사자, 뭐 호랑이 없으니까 하이에나가 왕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인내의 구간에 들어가곤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가 지연이 되고 있고 연준 의장이 지금 번복이 되고 있고 관세 역시 번복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 이 트럼프의 진짜 의도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긴 조정에 지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 만족시켜 줘야겠죠. 중간 선거 표심 잡아야겠죠. 그리고 본인과 일가 친척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선택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거기에 베팅을 하고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편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훨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